네, 안녕하십니까. 자유경 원장 최승로입니다. 민 교수님 책 나올 때마다 참 기대가 됩니다. 늘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자유주의를 지키는데 늘 선봉을 서주시고 또 여기 함께 해주시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님 함께 같이 무엇을 같이 공유하고 어떤 생각을 우리가 사회에 전파할지를 항상 말씀을 해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격원도 출판사입니다. 근데 이 좋은 책을 자기격원에서 안 내시고 딴 데서 내셔가지고 조금 섭섭하긴 한데 그래도 워낙 좋은 책이기 때문에 이 좋은 출판사를 통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주의 참 좋죠. 우리 자유주의 믿는 사람들이 장수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사회가 또 이 장수 사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축복받은 그러한 번영을 누리는 사회로 가는 것인데요. 이 좋은 거를 우리 가족만 누리겠습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같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전파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내 가정을 지키듯이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의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고 후손들이 또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로 가는데 아마 이 책이 그러한 원리 원칙을 제시하는 좋은 나침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교본 로고가 보시다시피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의 구체적인 버전,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 못하고 정치인들이 막연히 자유만 꿈꾸는 그런 한계를 최근에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자유주의자들은 현실에서 자유가 어떻게 확산돼야 될지, 어떻게 정착돼야 될지, 제도로 어떻게 자유가 좀 더 구현돼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러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그 공화정 안에서 이 자유의 가치를 그 정치 원리로 삼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 우리 경제나 사회 분야에서도 이 자유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좀 더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그러한 좋은 방향성과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귀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함께 읽어주시고 또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꼭 한 권씩 선물로 주시면은 아마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고 또 번영의 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경욱 교수님 새 책 출간 몇 번째 책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0여 권 되지 않나 싶은데 오늘 아주 대단한 책을 내셔서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님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축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주성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을 작년 7월에 맡았습니다. 가보니까 반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민 교수님 책을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자유주의는 정말 그 경제학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저는 정치철학계에 있는데 정치철학계에서 이렇게 자유주의 깊이 물론 논의를 많이 하지만 깊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법학계는 더더구나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법학계는 이번에 사법부의 그 조치들을 보면 얼마나 이 지성적인 그 노력이 부족했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법학과 교수 유명한 분하고 얘기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법학계에서 이해하는 게 이렇습니다. 본래 민주주의 속에 자유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동어 반복이다. 그런데 인민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붙이는 것이다.
그 말 듣고서 제가 이 법학도들이 얼만큼 지성사를 깊이 공부하지 않나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기업원의 그 자유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말이죠. 그런데 법학자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아테네에서 자유인들이 꾸며냈기 때문에 그 자유가 민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그러니까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유, 자유인들이 그 민회에 갈 수 있는 자유였거든요. 아고라에 갈 수 있는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갈 수 있는 자유는 그거는 물론 거기서 옛날에 있었지만 그게 권리로 승화되지 않았었던 시절이죠. 이게 시장에 갈 수 있는 자유, 소위 시민 시빌 리버티라고 하는 네거티브 프리덤 문제는 자본주의가 나오고 나서 자유주의가 나오고 나서 성립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합쳐진 거죠. 자유주의 때 와서야 처음으로 우리 모두가 인간들은 평등해졌습니다. 민주주의 시절에는 자유인들 빼놓고선 노예였습니다. 따라서 계급이 있었던 사회였죠. 그래서 그때 민주주의 속에 숨어 있는 자유는 어떤 일종의 자격이었습니다. 신분이었습니다. 신분이 타파된 것이 자유주의인데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합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정치 체제로는 공화주의까지 합쳐져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가 합쳐진 정치 체제가 지금 현대 정치 체제인데 이거를 민주주의로만 이해를 하면서 아테네식의 홀스테이오 프리덤을 그 민주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는 함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로 이해하고 있는 게 법학계라는 걸 알고 나서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그 민경국 교수님의 이번 책이 이 법학계를 계몽하고 우리 그 지성계, 미흡한 지성계를 계몽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이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두려운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이 출판 기념회까지 할 수 있는 책이냐 하는 생각에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누구죠? 저기 김지성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유기업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회를 참 원래 못 보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회까지는 못 보겠습니다. 원래 책을 좀 서평을 좀 해다 줍시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서평은 안 된다 하면서 좀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을 또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했더니 좀 서예를 봐주시겠습니다 했더니 좀 서예를 봐주신 우리 최병선 교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한 때는 참 굉장히 앉아서 하시는 게 좋은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나 동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그 자유주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 보면은 몇 편의 그 책이 있었는데 몇 편의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롤스가 썼고 롤스를 썼고 그다음에 롤스에 관한 얘기를 썼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복지 정책이라는 존 그레이를 썼는데 그다음에 그 공동체주의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작성을 해서 제목을 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전부 완전히 바꿨습니다. 내용들을.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이죠. 다 존 롤스도 새로운 내용이었고 공동체주의도 아주 새로운 내용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당시 공부를 했을 때 이
그리고 여러분들 뭐 많이 느낄 겁니다. 좌파들이 비판을 하는 거 보면 이게 실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자유주의를 자꾸 비판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니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런 식으로 비판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적어도 그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원래 제가 독일에서 학위인 논문을 할 때 존 롤스를 가지고 학위인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철학하고 경제학과의 접목이라고 하는 그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고, 하이에크가 그랬습니다. 하이에크가 경제학만 해서는 이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경제학만 해서는 훌륭한 경제학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과 경제학의 접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자유주의 연구회를 만들 때도 여기 최광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같이 여러분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학하고 경제학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자유주의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학회에서 라고 이제 승진이 이 자유주의 연구회가 자유주의 학회로 이제 변형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걸 도대체 제가 이 철학하고 경제학을 접목시키는데 제가 하이에크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하이에크 때문에 이 글을 썼는데 하이에크를 보면은 이게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다른 학자들,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정치 철학하는 특히 법학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을 쓸 때도 항상 그 법학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왔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경제학을 잘 몰라요. 경제학을 모르고 이제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독특한 관점이죠. 이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말 다른 그러니까 오스트리안 학파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입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과는 다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인데 오늘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못하고 제가 쓰게 된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자유주의 해부라고 하는데 아나토미 오브 엔티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책을 찾다 보니까 홀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홀름스가 아나토미 오브 리버럴리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건 정말 참 별로 이제 자유주의적인 색채도 좀 부족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야 싶었다 해가지고 제목을 거기서 따면서 왜 그들은 자유를 싫어하는가라는 제목 부제를 붙였는데 원래 홀름스의 책을 보면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마디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하다는 이게 마치 히틀러식이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우려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히틀러까지는 넘어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싶어지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반자유주의라는 해부라는 제목을 붙였고 반자유주의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반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수주의라고 하고 롤스의 정의론, 공화주의 자율론, 그다음에 공동체주의 등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선택한 것은 보수주의하고 롤스 정의론, 공화주의 자율론, 그다음에 공동체주의를 택했습니다. 그러다 그밖에 기본소득론이 있었는데 기본소득론은 이게 마지막에 붙이려고 하다가 안 붙였습니다. 붙이고 그다음에 수구민주주의라는 게 오늘 발표를 했던 건데 수구민주주의라는 것도 좀 한번 써서 붙이려고 그랬는데 이거 출판사에도 너무 분량이 많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임스 뷰캐넌하고 하이에크가 하이에크가 보수주의를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보수주의. 왜 내가 보수주의를 왜 나는 보수주의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1960년도에 나온 Constitutional Liberty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왜 나는 보수주의가 아닌가. 그런데
2004년도에 제임스 뷰캐넌이 뭐라고 쓰냐 1996년이구나. 1996년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왜 보수주의가 아닌가라는 거를 얘기를 하이에크의 얘기를 쓰면서 이제 나도 왜 보수주의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붙이질 않았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그거는 지난 학회 우리 그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롤스를 읽어보면 롤스가 이게 아담 스미스를 굉장히 왜곡을 했습니다. 제대로 아담 스미스를 모르고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담 스미스에 관한 롤스의 뭐 이해와 오해라고 하는 그거를 붙여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많아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빼놓은 게 4개나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브록으로 4가지가 붙어 있었는데, 4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합리주의 사상이죠. 합리주의 사상에서 데카르트 얘기를 했고, 데카르트가 합리주의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는 리버타리아니즘입니다. 리버타리아니즘이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뽑아내느냐 하는 얘기죠. 도덕을 뽑아내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칸트의 정언명령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공리주의 있습니다. 행동 공리주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룰 공리주의 2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비판을 해가지고 브록을 따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빼놨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책이 완전하게 내가 원래 의도했던 거는 좀 방향이 좀 분량이 많아서 빼버려서 좀 섭섭한 감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왜 보수주의하고 그다음에 롤스의 정의론, 그다음에 공화주의, 자율론, 공동체주의 이거를 뽑아내느냐 하는 거는 이게 아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이거고, 그래서 그걸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자유주의를 싫어하는가 했더니 자유주의를 싫어하는 자유주의는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수주의를 찾았습니다. 보수주의가 자유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롤스도 이제 자유주의 싫어하죠. 아담 스미스도 뭐 국회를 할 정도니까. 그 다음에 공화주의도 자유주의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론,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더욱더 자유주의 싫어하죠. 그런데 자유주의가 어떤 자유주의냐를 보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 왜 그들은 자유를 싫어하는가? 그들이 싫어하는 자유주의라고 할 때 그 자유주의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니까 뭐냐면 칸트의 윤리학이 있죠. 자유주의를 싫어하는 자유주의는 리버타리아니즘, 권리론적 자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칸트의 윤리학, 공리주의, 사회계약론 이런 식인데 이 4가지를 주로 이제 이걸 가지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주류경제학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주류경제학은 역시 공리주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도대체 왜 그러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인데 이거를 왜 다루지 않았느냐 싶었습니다. 전부 빼버리거든요. 여러분들 1980년대에 됐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하이에 그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아담 스미스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우리 정치 철학하시는 김지성 교수님 계십니다만, 그런데 이게 전혀 다루질 않습니다. 아담 스미스 안 다루죠. 하이에크 안 다루죠. 그래서 왜 그러냐 싶었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를 엉뚱하게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공리주의로 해석을 하든가 아니면은 리버타리안 권리론적으로 해석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아담 스미스를 볼 때 우리 경제학계는 물론입니다. 경제학계를 보면 아담 스미스를 뭐로 연결을 하냐면 지난번에 서울대학에서 아담 스미스 300주년 기념행사의 심포지엄에 있어 보니까 아담 스미스를 사회계약론으로 연결시켜버렸습니다. 아담 스미스 사회계약론하고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사회계약론을 왜 반대를 할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철학을 보면 철학도 역시 아담 스미스 끝나가지고는 사회계약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회계약론하고 계약론이라는 게 이게 아담 스미스도 반대를 해서 하이에크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데이비드 휴움도 반대를 한 그런 패러다임인데,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아담 스미스하고 그러니까 데이비드 휴움, 아담 스미스, 하이에크를 이어지는 그런 계통입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이거를 빼버렸을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의 목표를 뭐라고 했느냐면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이론적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싫어하는 그들이 싫어하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보면은 그 자유주의 이론적 철학적 토대를 비판하는 반자유주의를 해부하고 진화 사상을 기초로 하는 자유주의를 고려한다면 이런 자유주의 즉 진화 사상을 기초로 하는 자유주의를 그들이 싫어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사람들이 진짜 이것도 싫어할 것이냐 하는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그런 식으로 붙여봤습니다. 정말 싫어할 게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자연권 사상 문제 있죠. 제1부에서 이제 자연권 사상을 다뤘습니다. 자연권 사상. 그 자유주의가 여러 가지 자유주의가 있는데 그 자유주의 중에서 그들이 싫어하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리주의 있습니다. 공리주의 원래 자유주의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로 취급을 해요. 뭐 심지어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도 자유주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 문제인데 그래서 우선 그 자유주의란 뭐냐 하는 걸 문제 설명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연권 사상입니다. 이게 개인의 권리와 이에 따른 도덕 규칙은 사회 이전에 이미 주어져 있고 그런 권리는 순수 이성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런 권리로부터 자유와 법을 도출한다. 존 로크, 로버트 노직, 머레이 로스바르트 등이 자연권 교리의 대표 주자다. 이들은 모두 자연권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주의를 개발한 사상가들이다. 그런데 이게 법과 정의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를 통치자의 입법의 삶이 아니라 자연권에서 도출합니다. 도출 과정 이거를 전부 빼버렸습니다. 여기서 원래 부록에 붙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전부 빼버렸는데 그 다음에 자연권 그리고 저 법과 정의를 국가의 함수로 여긴 법 실증주의와는 달리 그것들을 자연권의 함수로 얘기를 합니다. 법과 정의를 국가의 함수로 여기는 법 실증주의죠. 법 실증주의가 이게 사실은 그 법과 정의를 국가의 함수로 국가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법과 정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법 실증주의 여기서는 자연권을 함수로 여긴다. 자연권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자유와 재산권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통치자는 부도덕하다. 최소 국가론을 주장합니다. 최소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리버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자연권 사상에서 나옵니다. 리버테리안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이게 국가의 규모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질을 얘기를 하죠. 국가 활동의 질이 어떠냐 하는 것을 중시를 합니다. 국가 활동의 규모를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이에크 그렇습니다. 하이에크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하이에크 보면은 이게 국가의 질을 문제를 얘기를 하지 국가 활동의 규모 얘기를 뺍니다. 그 다음에 그게 리버타리아니즘인데 시장을 경제적 번영과 같은 결과로 이해하기보다는 윤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마 자연권의 특징이 아주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이 사람들 국가의 결과론적으로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칸트의 윤리학이 있습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을 통해서 자유사회의 도덕적 원리를 개발한 사상가다. 그렇죠. 인간 이성을 제일의 원리를 찾아서 자유와 번영을 기약하는 사회 질서를 설계할 수 있다는 능력이다. 이런 믿음은 앞에서 설명한 자연권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 칸트가 자본주의 윤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제고한 틀이 정언명령이다. 정언명령의 프레임은 인간들이 상호작용을 안내하는 도덕규칙 시스템 전체를 그들의 경험과 관찰이 아닌 개별적인 이성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거나 전제에서 출발하는 합리주의 사상의 도덕률이다. 행동 동기 또는 행동 목적의 독립적인 도덕만이 정당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복지 또는 분배와 같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을 규제하는 간섭주의는 칸트가 아주 이건 실색이죠. 그 다음에 칸트는 정언명령에 의존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같은 소극적 의무, 즉 타인에 대해 특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의무의 윤리를 개발하여
법과 법치국가를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이로써 칸트에게 타인에 대한 이타적인 행위를 의무로 만드는 것은 법의 역할이 아니다. 공리주의처럼 행복과 같은 목적은 보편성 테스트를 이겨낼 수가 없다. 예. 그 다음에 칸트에 의해서 법의 보편성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법치국가에 행해야 할 중요한 법의 성격이다. 칸트도 역시 리베타리안들과 똑같이 처소국가, 즉 보편적 법을 통해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과제에 국한되는 국가의 역할이 중시한다. 이런 국가를 그는 법치국가라고 명명을 하는 명명한 국가 역할을 여겼다. 칸트와 관련해서 칸트가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고 자꾸 이게 하이에크를 보면 하이에크가 자꾸 이제 자기는 칸트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칸트를 보면 칸트하고 스코틀랜드 하이에크는 전혀 다른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칸트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그 법을 룰 오브 로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룰 오브 로라고 하는 거 이거를 그 칸트가 이 룰 오브 로를 데이비드 휴먼 때 배워가지고 이거를 일반 윤리학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싶은 식으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확증이 아니다. 증거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따지고 보면 이게 반드시 다르거든요. 그 다르다는 것을 제가 여기다 이 책에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설명이냐면, 공동체주의에서 설명을 했는데, 예. 390, 관심 있는 분은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칸트 계몽서상 398쪽에 있습니다. 395쪽에 있습니다. 395쪽에 있고, 그 다음에 하이에크하고 미제스를 비교를 했습니다. 자꾸 이게 미제스를 자꾸 이제 하이에크 쪽으로 붙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뭐 별로 그렇게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건 밝혔습니다. 이건 분명히 서로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 미제스는 오히려 공리주의적인 합리주의적인 사람이고 합리성이 있는 사람이고, 하이에크는 경험주의자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 전통입니다. 미제스는 이게 오히려 어디냐 하면 이게 프랑스 계몽주의죠. 프랑스 계몽주의죠. 합리주의 사상입니다. 합리주의 사상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리주의는 원래 이게 사실은 제가 이게 자유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붙였습니다. 공리주의에서 제가 주석에도 붙였습니다. 이 책의 주석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리주의는 자유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싫어하는 자유주의를 한다고 할 때 자꾸 공리주의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자유주의라고 말할 때 그들이 싫어하는 자유주의를 공리주의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이거든요. 우리나라 규제 개혁하면 규제 헌장입니까? 규제 비용 편익 분석해라 하는 것. 효율성 분석이거든요.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칙 공리주의는 공리주의는 후생극대화 하는데 맞춰 비용 편익 계산을 수행한다. 제레미 벤삼에게서 영감을 받은 그런 사고방식은 존 스튜어트 밀을 거쳐 경제학의 신고전파 경제학의 핵심 내용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프랑스 지금까지 했던 자유주의 있습니다. 자유주의 특징이 뭐냐면 자연권 사상이라든지 또는 칸트의 윤리학이라든지 공리주의라든지 사회계약론은 제임스 사회계약론은 제가 아담 스미스 누구죠? 존 롤스를 설명할 때 했기 때문에 저기 뺐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속에 뺐습니다. 원래 존 롤스가 자유주의가 아닌데 자유주의로 포함을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냐 공동체주의냐의 분쟁을 할 때 원래 공동체주의자들이 자유주의를 하면 로크가 아니라 누구죠? 노직하고 그 다음에 존 롤스를 붙여서 자유주의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맹점인데 어쨌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존 롤스라든지 자유주의 롤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사상이거든요. 공리주의를 비롯하여 앞에서 설명한 자연권 사상, 정언명령 등 합리주의적 자유주의는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서 현실의 정면으로 맞서는 야심에 찬 이론적 장치이다. 그런 합리주의는 자연과 사회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정신이라는 개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정신이라는 것이 자연과 사회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완전히 이게 뭡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자아 또는 나는 외부적 혹은 물리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입니다.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입니다. 이 데카르트가.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정신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적인 거는 정신은 육체와 아주 전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존재로 부각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 이원론이다. 이런 믿음에 따라 인간은 사회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개발한 이성을 통해 사회 전체의 도덕 시스템 또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이 생겨난 것이다. 이런 지나친 야심은 합리주의적 자유주의 개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계몽 사상에 비롯된 반자유적 패러다임에 속하는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교리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 데카르트가 나오면서 이제 칸트라든지 로크라든지 또는 뭡니까 사회 계약론 이런 것이 나오니까 야 그러면 우리도 이제 좌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도 뭐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냐? 너희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좌파를 등장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리주의적 자유주의론이죠. 지금 공리주의 자연법 사상, 기하론 등 홉스, 루소, 마르크스, 꽁트 등이 사회주의, 간접주의, 집단주의 이론을 세우는데 큰 영향을 발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진화 사상,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자유주의에서 진화 사상을 설명을 했습니다. 진화와 이제 자생적 질서인데 진화와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걸 하나의 쌍둥이 트윈 아이디어라고 그러거든요. 하이에크는 진화와 자생적 질서는 트윈 아이디어다. 쌍둥이 아이디어다. 쌍둥이 이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라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을 통해 사회 전체의 도덕 시스템 또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구성주의적 견해를 한결같이 믿고 있는 프랑스 계몽 사상에 비롯된 자유주의에 반해 데이비드 휴엄, 애덤 스미스 그리고 하이에크 등 스코틀랜드 계몽 철학자들은 인간 이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다. 인간들은 그런 제도를 획득하여 인위적으로 만드는 지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스코틀랜드 계몽 사상가들이 진화 사상을 통해 인간들이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거대한 열린 사회에 접근하려고 했던 이런 이유다. 예의범절, 직업윤리, 종교윤리, 화폐, 시장, 상관습, 상관행, 약속이행, 인격 존중에 소유 존중 등 인간들이 상호작용을 안내하여 그들이 삶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제도들은 언어와 똑같이 수많은 세대가 겪은 시행과 착오 과정을 통해 의도하지 않게 생기는 결과다. 즉 진화적 결과로 이해한다. 문명화된 사회의 행동 규칙들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의 장구한 발전에서 그 의미에 관해 성찰도 없이 개인들이 각자 배워 습득한 것으로 그리고 매우 복잡한 걸른 과정의 삶으로 보고 있다. 진화 사상가들은 개별적인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 대신에 사회적 과정을 믿었던 것은 그런 제도들이 수많은 세대를 거치는 동안 인간들이 겪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반영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문화적 진화의 선별 과정에서 형성되는 행동 규칙의 성격입니다. 이게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행동 규칙들은 점차 추상화되고 보편화한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령이나 지시 등이 점차 사라지고 탈목적이죠. 탈목적화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종교적 또는 속설에 따른 금기가 있습니다. 금기가 제거되거나 철폐되었다.
이로써 점차 개인들의 사적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들은 타인들이나 그들로부터 그 침해로부터 점차 많이 보호되고 개인의 자유가 펼쳐지면서 문명의 발전이 될 수 있었다. 자유는 따라서 진화의 선물이지 인간의 의도적으로 만든 가치는 결코 아니다. 여기까지 이거 이제 진화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 나중에 보면 책을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제 진화 사상에 관련된 몇 가지 이해와 오해가 있습니다. 40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진화 사상의 원조는 다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진화 사상은 복제가의 이론이다. 하이에커 문화적 진화, 사회 다윈이즘의 정치는 진화 법칙이 존재하는가 이런 걸 다루는데 여기서 진화 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원래 그러면서 특히 이 진화 사상은 복잡계 이론이다라고 하는 42쪽인데 거기 보면은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42쪽. 여기 보면 창발적인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실리콘밸리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리콘밸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 있죠. 위키피디아라는 것. 이것도 사실은 진화적인 현상이거든요. 개별 사람들이 만들어놨는데 이 전문가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그럽니다. 전문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19세기입니까? 19세기 프랑스 18세기 이성적 합리주의 태도로 전근 내적인 성공을 전파했으며 당시 쟁쟁한 전문가였던 디드로라든지 볼테르, 끼니 등 프랑스의 백과사전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학파가 백과사전 학파인데 이 학파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별로 좋은 혁명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인데 이 학파가 인위적으로 계획해서 만든 백과전선은 인류를 독재의 소굴로 밀어넣었던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이제 백과사전 만들어내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식이죠. 전문가들의 지식이라는 걸 믿을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전문가의 지식.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승환 교수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온라인상에 온라인 게임 같은 룰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45쪽에 보면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온라인상에 개별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이 시작하면서 온라인 게임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인식하기 시작을 했다. 인식해가지고 규칙 만들어 놓는 것.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게 이제 자생적 질서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이에커와 문화적 진화를 설명을 할 때 어쨌든 진화 사상이 원래 다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 이게 언어학자라든지 이게 문법학자, 특히 법학자라든지 법이라든지 행동 규칙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놨던 진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걸 했더니 그거를 누가 가져가느냐면 찰스 다윈이 갖다가 이제 생물학에 적용을 했던 거죠. 그게 아마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윈이 원조가 아니라 찰스 다윈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는 인문 철학에서 사회과학에서 나온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하나 몇 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우리나라 보수주의 이게 보수주의가 정말 이게 우리나라 이게 이념 발전하는데 이게 이념이 아니거든요. 보수주의는 사실은 이게 이념이 아닙니다. 이게 막 프래그마틱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좀 비판을 했습니다. 보수주의가 자유주의, 보수주의가 왜 자유주의를 싫어하는가? 보수주의의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는 변화에 대한 무두려움입니다. 모르는 것을 수락하기보다는 현재가 나쁘다고 해도 이를 참고 견디는 것이 좋다는 태도입니다. 보수주의는 현재 상황을 지키려고 함으로써 예를 들면 사회주의의 개혁 속도를 완화하는 데 성공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혁 방향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수주의가 이게 현재 상태를 막으려고 하는 거지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 제시를 못 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이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방향 제시가 없은 이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주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주의를 개혁하는 것을 개혁하는 속도는 줄일 수 있었지만 결국은 이걸 방향을 틀고 이제 자유주의 쪽으로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수주의자들은 항상 그 사회주의 발전이 계속되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보수주의자들은 항상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경로에 들어간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키울 수 있었기에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방향보다는 사회주의자들이 추종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급진파의 선동을 통해 평판이 좋아진 사회주의 사상을 채택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을 도용했던 것은 사실상 보수주의자들이었다. 개혁적 보수주의 또는 따뜻한 보수주의라는 말도 오랫동안 반공주의에 몰입했던 한국의 보수주의가 강력해진 사회주의를 무릎을 꿇었다는 것으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릎 꿇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의 사회주의적 개혁뿐만 아니라 앞에서 논의한 합리주의적 자유주의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만약 인간 이성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이 회의 때문이다. 이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도 역시 인간 이성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들도 회의적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쪽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보수주의자들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자유주의자들은 이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유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자유라는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전통이라는 걸 이 보수주의자들은 아주 신비롭게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신비롭다는 걸. 신비롭게 생각을 했지. 그런데 봅시다. 자유주의는 이 같은 이성을 보수주의는 이같이 인간 이성을 불신하는 대신에 경험과 전통을 중시를 한다. 전통을 중시한다. 전통이라는 것도 그냥 오래될수록 좋은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 자유주의인지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죠. 여러분들 제 책에서 이제 보수주의라고 해서 에드먼트 버크하고 하이에크를 비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에드먼트 버크하고 하이에크를 비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원래 에드먼트 버크가 보수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이제 하이에크는 뭐 현대적인 자유주의자죠. 그런데 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수주의 그러니까 에드먼트 버크는 심지어 뭐 영국의 국교가 중요하다라는 거, 국교를 신봉하고 그다음에 둘째로는 그 프랑스 혁명 때 있었으면 프랑스 혁명 때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세습 귀족을 인정을 해버립니다. 세습 귀족을 인정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비게이션 액트라든지 뭐 아까 우리 이혁우 교수님께서 자유무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담 스미스도 내비게이션 액트를 찬성을 합니다. 그렇죠? 찬성을 하는데 찬성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자유무역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유주의를 이제 싫어하는 보수주의가 이같이 인간 이성을 불신하는 대신에 경험과 전통을 중시한다. 경험과 전통을 중시한다. 이게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오래될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자유라는 얘기를 거의 안 씁니다. 여러분들 그 자유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양심을 쓴 누구죠? 골드워터를 한번 보십시오. 골드워터 보면 자유라는 얘기 전혀 안 씁니다. 자유래. 미국이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유를 쓴다는 얘기를 안 쓰거든요. 그냥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좋더라 하니까죠. 저는 뭐 그걸 여기도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그다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제도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보수주의자들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제도적 계획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서로 모른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을 했을 때 이게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수주의자들이 개혁을 싫어하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현상을 고쳐서 스테이터스 코어를 주장을 합니다. 스테이터스 코어는 코어라는 것은 제도로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들, 헌법이라든지 이런 성문헌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식적인 제도들 아니면 비공식 제도들 서로 이제 등장한 우리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그 비공식 제도를 하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제도, 법이라든지 헌법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있는데 이걸 이제 스테이터스 코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전체를 그냥 다 싸잡아서 좋은 거로 이제 생각을 해버립니다. 오래된 거면 좋습니다. 이거. 그러나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고르죠. 이게 좋은가 자유를 신장하거나 자유를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만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지금 제도의 개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도 어떤 제도 개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첩첩이 쌓인 정부 규제들 때문에 그 변화에 질식되면 지체 없이 경제적 자유를 확대를 위한 급진 개혁을 요구한다. 시장은 어떤 변화든 잘 소화한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즉 누구도 의도치 않게 자생적으로 질서가 형성되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경험적 그리고 이론적 인식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이 자생적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의 자생적 질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하고 똑같습니다. 자생적 질서인데 자생적 질서 때문에 여러분들 개혁을 하다고 한다면 뭐 이 반대 여론들이 굉장히 개혁 자유를 준다고 한다면 이거 뭐하냐 이거 개혁하면 자유를 준다면 이게 혼란이 날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자생적 질서라는 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딱 막힙니다. 자생적 질서 네가 자유를 준다고 해도 얼마든지 질서가 형성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변화든 자생적 질서가 형성된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경험적 그리고 이론적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생적 질서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이 질서 이론에서 도출된 정책적 원칙에 대한 불신이 보수주의 태도입니다. 보수주의가 자생적 질서 되게 싫어합니다. 시장에 이게 자생적 질서가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게 원칙을 도출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생적 질서의 성격으로부터 법이 어떤 형태의 법이어야 되느냐, 개혁을 할 때는 어떤 형태의 법을 가지고 자생적 질서를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법 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생적 질서 역할입니다. 자생적 질서, 행동 질서죠, 행동 질서.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탈목적적이다, 여러 가지 서로 수평적이다, 수평적 질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래서 그에 대한 법앞의 평등이라든지 또는 칸트가 얘기하는 그 보편성 원칙이 있습니다. 보편성, 차별금지죠, 차별금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신분, 그 법앞의 평등하고 똑같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이때는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의회에서 멋대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이게 법앞의 평등할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너럴한 보편적인 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앞의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원칙들을 전부 싫어합니다. 이런 원칙들, 이런 도출된 정책 원칙에 대한 불신이 보수적 태도 그리고 합리주의적 자유주의는
그들이 지향하는 자유사회를 실현하는 데도 혼란이 아닌 질서가 자생적으로 형성된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기가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지금 칸트라든지 얘기한 거, 칸트 얘기했습니다. 칸트, 그다음에 자유권적 이론들 보면은, 그다음에 존 롤스의 정의를 보면 사회 질서 형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질서 이론이 없습니다. 전혀 빠져버렸죠. 그리고 인간이 이상적인 인간이라는 것, 이상적인 인간을 전제해 놓고 거기서 그냥 도출해 버려요. 이게 제가 그렇죠. 그 스코틀랜드 전통은 인간과 사회에 관한 이론을 도입하지 않은 채 사회 원칙을 인간의 개인의 권리나 이상적인 인간형 또는 합리적인 도덕적 기초로도 도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하이에크의 전통입니다. 하이에크가 이걸 스코틀랜드 전통을 그대로 막 그걸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걸 확장하고 심화시켜 놨습니다. 이게 하이에크의 업적이 그겁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인간과 사회에 관한 이론을 도입 사상,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도입하지 않은 채 자유사회 원칙을 개인의 권리, 이상적인 인간형 또는 합리적인 도덕적 기초로부터 도출하지 않는 것이 이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입니다. 칸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회가 어떻게 인간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 질서가 형성된다 그런 얘기 없이 그대로 그냥 합리주의라는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하이에크는 그게 아니다. 사회 질서 이론을 만들어 놓고 질서 이론에 따라서 원칙을 도출합니다. 이게 진짜 같습니다. 이게 참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런 분석 때문에 그 원칙을 직접 인간과 사회에 관한 이론, 즉 진화 이론을 기초로 하여 자유로운 사회를 설명을 하고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어서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간섭주의 문제를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간섭을 들어온다고 할 때 그걸 간섭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면 간섭주의자는 뭐라고 답하냐면, 야, 간섭을 안 하면 되느냐 이게 뭐 일이 안 되는데 어떡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러지 말고 오히려 간섭을 하면은 질서가 혼란이 될 테니까 오히려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서 자생적 질서라는 걸 막 얘기를 해주면 이게 이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개혁을 한다고 그러죠. 시장 개혁을 한다고 할 때, 그때 개혁을 하면 뭐 이 성장이 이루어지고 뭐 그렇다고 보는데 이거 믿지 않습니다. 좌파들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게 시켜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자생적 질서가 있다. 홉스의 프로블럼이죠. 홉스한 프로블럼. 이게 뭐 규제가 없는 프로블럼은 전부 이게 홉스적인 그 딜레마에 빠져버린다라는 무질서에 빠진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보이지 않는 손에서 질서가 형성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실제 손이 있는데 실제 손이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어느 사람이 의도치 않게 이머전트한 거죠. 니다하게 비해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그런 자생적 질서의 형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생적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보수주의자들이 막 비판을 할 때, 야, 이게 이제 합리주의적인 자유주의자는 그들이 지향하는 자유사회를 실현한다고 해도 혼란이 아닌 질서가 자생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수주의자한테 그걸 보여줬어야 했는데 안 보여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에크 같은 경우는 보여줬지만 안 듣는다 이거죠. 그런데 보수주의는 인간 이성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칸트의 윤리학이든지 자연권 사상을 의지할 수도 없다. 그리고 진화 사상을 기초로 한 자생적 질서이나 입법 원칙도 믿지 않는다면 보수자들이 의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보수자들이 의지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전통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현명하고 훌륭한 지도자다.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여 의존하는 것은 현명하고 훌륭한 지도자다. 훌륭하고 현명한 지도자가 등장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뭘 맡겨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수자들이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따라서 사회주의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주의자들은 정부 권력이 어떻게 정부의 권력이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느냐보다는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 게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을 전혀 모색하지 않은 게 보수주의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주의자들 보십시오.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은 안 씁니다. 누가 지배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 뭐 내각제인데 내각제라는 것도 권력을 나눠먹기지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권력을 누가 지배할 것이냐, 누가 지배하느냐의 문제지 권력을 제한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5.18, 12.3입니까? 12.3 그 계엄령 발표를 했더니 그 배경,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그 백그라운드. 이게 뭐였냐, 왜 이걸 해야 됐었느냐 하는 것. 그게 바로 이게 민주주의 문제였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제한적 민주주의였거든요. 권력을.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가 똑같습니다. 민주주의자들도 원래 사회들, 뭡니까? 루소 같은 사람들 이거 주권 재민 사상입니다. 주권 재민 사상이라는 이게 아주 완전히 망치는 사상입니다. 주권 재민 사상이. 왜? 주권 국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도 국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법도 법원 사람들 뭡니까? 그 사법부도 국민의 뜻에 한다. 국민의 뜻이 있다. 국민의 뜻대로 국민의 눈높이를 이건 바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건 우리나라 헌법이 이게 헌법 가진 나라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 러시아 헌법이 과거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 되었습니다만 거기 소련 헌법이 그렇습니다. 국민이 주권이 있다는 건 그다음에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그렇습니다. 독일 헌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헌법이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에 주권 재민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 재민 사상이라는 게 이게 민주주의를 제압할 수 없거든요. 민주주의라고. 주권 사상이라는 게 주권자라는 게 어떤 누구도 이게 간섭할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제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권자의 행동을 제약하는 거라면 주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보다 더 높은 게 있으니까. 주권자가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가 이게 관심이 있습니다.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개헌한다는 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지금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문제거든요. 민주주의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것, 즉 국회의회의 권력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게 횡포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걱정이죠. 이 영국에도 그렇습니다. 영국에도 원래 그 마그나 카르타입니까?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나 아니면 그 권리장전 그 위에 의회가 내각의 대통령 그 당시 국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그대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은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영국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의회라는 게 여자를 남자로 만들거나 남자를 여자로 만들지는 못하는 다른 모든 것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 다 성문헌법이 전부 불문헌법이지 더군다나.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있긴 작동을 합니다만 어쨌든 의회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아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다 돼가죠. 지금 이제 롤스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롤스는 20세기 탁월한 경제학적으로 평가받았던 존 롤스에게 자본주의를 괴롭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배의 불평등 문제다. 왜 이 불평등 문제로 보았는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실물자산의 소유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매우 큰 불평등을 허용하여 그 결과 경제력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이것이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간단히 말해 경제에서의 과도체제가 이것이
과도체제 이것이 정치에 미친 영향으로 결국 정치에도 과도체제가 형성되려는 우려에서 자본주의 큰 불평등이 문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부의 축적을 무제한히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롤스가 제기하듯이 현대 사회는 제기한 것이 롤스가 현대 사회에서 상속이 심각한 부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롤스가 제기하듯이 현대 사회에서 상속이 심각한 부의 불평등을 불러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느냐. 이 상속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합니다. 존 롤스가. 제임스 뷰캐넌도 그렇습니다. 제임스 뷰캐넌도 이 상속이 말이지. 이게 상속세가 이게 그 자제들 보면 막 그 뭡니까 정말 자기 그러니까 좀 꼴물견이라는 얘기입니다. 꼴물견이다. 자기가 벌어놓은 게 아니라 상속받은 자녀들이 보면 못 쓰겠다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이 상속이 심각한 부의 불평등을 불러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상속은 불평등의 원인으로서 중요한 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상속 제한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불평등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게다가 오늘날 가장 생산적인 자본의 형태는 인적 자본이죠. 인적 자본의 형태입니다. 인적 자본이 물적 자본보다 굉장히 충실을 합니다. 물적 자본 형태가 그러니까 인적 자본의 형태이지 물적 자본의 형태가 아니다. 자본가들은 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노동자들이 되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다. 그렇죠. 시간 관계상 예. 줄여주셨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이제. 일종의 자연 독점이 그들의 급여가 천문학적인 이유가 시장에서 그들은 매우 희소하고 때로는 일종의 자연 독점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물 자본이죠. 실물 자본보다는 이 인적 자본이 이게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인적 자본 때문에 불평등이 많이 생기는데 불평등이 생기는데 그거 불평등을 또 줄일 수 있는 성격은 아니죠. 요컨대 롤스가 제기한 주요 해결책인 상속 제한은 자생적 시장 질서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속을 제한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것이 해외 자본 유출과 기업 승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오히려 서민 대중의 일자리를 물론 소득 향상의 길이 막힌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존 롤스의 분배 문제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존 롤스는 부의 불평등 정치에도 영향을 미쳐 서민층의 정치적 의견이 무시된다고 한다. 이같이 자본주의 재산과 소득 불평등은 정치적 영향에 불러온다는 이유에서 정치적 자유는 이 가치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한다. 그래서 공정한 가치를 위해서는 차등 원칙에 따라 소득 재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주장이 옳으냐 이거죠. 소득 재산 불평등이 정치적 과도제를 준다는 주장도 불확실합니다. 소득 재산의 불평등의 증가가 투표율을 낮추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도 없습니다. 이게 자료를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롤스의 인식은 직관적일 뿐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지난 200년 동안 대풍요를 불러왔다. 이런 대풍요가 불러온 분배의 모습은 어떤가? 부의 성장은 가장 낮은 소득 계층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롤스가 가장 관심이 많던 게 이게 사회적으로 아주 혜택을 덜 받은 낮은 소득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절대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위치를 개선하는 데 최대한으로 기여했던 것이다.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왔습니다. 가장 불리한 계층에 대한 관심이 자유시장을 장려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이 하이에크였습니다. 하이에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롤스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냥 놔둬도 이게 충분히 이게 네가 얘기하는 사회의
뭡니까 그 최하계층이라고 그럴까요? 예, 예. 최하계층의 소득 수준을 높여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 이거죠. 자유시장을 정의하는 목소리였다. 멜서스의 덫이 일단 소멸을 하자. 총합된 부가 성장하면 노동이 자본보다 더 희소하게 되는 상황의 결과다. 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자유시장이 발생시키는 불평등에 대한 롤스의 반대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따라서 롤스가 묘사한 자본주의 경제는 거의 면에서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롤스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홀대하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전부 다 이게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자유라는 게 이 좌파들이 말하면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경제적 자유주의. 이거는 뭐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말할 때 이게 경제적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걸 신자유주의라고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왜 롤스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홀대를 하느냐, 근거가 이제 미약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니까 경제적 자유를 홀대하고 그 대신에 정치적 자유라고 할까요? 아니면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신앙, 언론, 신앙 또는 집회 등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참정권과 복무당민권 등 기본적인 자유권이 자유권보다는 자유권을 중시를 하고 경제적 자유를 아주 홀대하는 건데 근거도 미약하다 이거죠. 첫째로 이기심이 작동하는 시장은 정의감을 연마할 수 있는 기분이 연마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시장 경제적 자유가 심화되면 이게 이기심이 팽창하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뭡니까 그 정의감이라든지 도덕심이 전부 다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자유를 정의 중시를 하는 거죠. 아니면 뭐죠 신앙이나 시민적 자유, 신앙, 언론, 신앙, 집회 등 이런 자유를. 그런데 이건 아담 스미스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계약의 자유가 인정되는 자유에서 훨씬 더 잘 도덕이 개발되고 연마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도덕감정론회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아담 스미스의 탁월한 인식이다. 스미스는 도덕의 신장과 개발에서 상업의 역할을 매우 중시했다는 얘기죠. 상업사회는 인간의 사회성을 높여준다.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하기에 인도주의적 심성이 증가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도 시장사회의 강점이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보다 정치적 자유를 높이 평가할 이유가 시장의 정의감에 연마할 기반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롤스의 주장도 옳은 게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책의 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정년퇴직하신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저술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이 하실지 좀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뭐 100세까지 좀 사는 세상이라시니까 앞으로도 여러 권의 책을 발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평이라기보다는 그냥 독후감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감히 서평을 하긴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적은 거를 적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는데 크게 4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뭐 우리 민 교수님이 다 설명을 하셔가지고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쓴 글을 띄엄띄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경국 교수의 반자유주의 해부에 그들은 자유주의를 실현하는 적절한 때에 출간되었다. 최근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자유의 길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피케티와 샌델의 대담집 기울어진 평등이 출간되었기 때문입니다. 민 교수에 따르면 스티글리츠, 피케티, 샌델은 모두 반자유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각기 다른 의미에서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티글리츠의 The Road to Freedom은 24년도에 출간돼 작년에 하이에크의 The Road to Selfdom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80년의 간격으로 자유에 대한 상반되는 두 권의 책이 발행된 것입니다. 하이에크는 그 당시 반자유주의로 인해서 세상이 노예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면 80년 뒤에 스티글리츠는 하이에크의 자유주의에 의해 지금 세상이 노예의 길을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자유롭고 고삐 풀린 시장이 초래한 불평등이 심화된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자유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이에크의 길은 노예의 길이었고 자신의 길이 자유의 길이었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리드만과 하이에크의 주장의 핵심은 자유롭고 고삐 풀린 시장이 그 자체로 효율적이라는 것이었다. 정부만 멀리 떨어져 간섭하지 않는다면 경쟁 시장은 자생적이고 민주주의를 활발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메커니즘이다. 노예로 추락을 막으려면 정부를 작게 유지해주고 재산권과 계약의 집행을 하는데 사용하고 공공재의 제공이나 규제 또는 재분배를 멀리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스티글리츠가 보기에 프리드만과 하이에크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스티글리츠가 이렇게 본 생각이 하이에크의 진짜 생각 맞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티글리츠는 진보적 자본주의, 이걸 진보적 자유주의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를 제시해서 아니면 또 진보적 자본주의를 제시해서 자유를 확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 공공투자를 강화하고 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공공재의 제공, 재분배, 규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강력한 정부는 개인을 노예의 길이 아니라 자유의 길로 인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정도의 파급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라는 겁니다. 민경욱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민경욱 교수님 이 책을 통해서 자유주의 이론적 철학적 토대를 비판하는 반자유주의를 해부하고 그런 비판의 잘잘못을 가려내고 이로써 진짜 자유주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어 자유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이 집필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게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싫어하고 좋아하고는 감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하긴 참 힘듭니다. 이성적으로 설득의 영역에 밖에 있어요. 그런데 계몽은 또 어떻게 보면 설득의 영역이거든요. 이성을 통한. 그래서 이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거하고 계몽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지난한 과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자유주의를 싫어하는가 이렇게 하면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자유주의를 믿지 않는가 이 정도가 되면 좀 설득력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가 설득을 통해서 좋아하게 만들기는 참 힘듭니다. 그리고 2번은 그냥 건너뛰고 3번, 4페이지 3번으로 가겠습니다. 저자는 지난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동안 반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를 논박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거는 17세기 이후에 자유주의가 등장한 이후에 끊임없이 자유주의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발달되어 온 겁니다. 낭만주의라든지 또 가장 거기에 선두 내지는 가장 높은 봉우리가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 비하면은 오늘 민 교수님이 비판하신 보수주의, 사회정의론, 공화주의, 자율주의, 공동체주의는 대단히 뭐라고 그럴까요? 약하다고 그럴까요? 또 아니면은 자유주의에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은 공감적인 그런 이론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990년도를 기점으로
현실의 그 사회주의가 몰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런 사상들이 반자유주의 사상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비판자들은 자유주의 하나만을 비판하면 되지만은 자유주의를 옹호하려고 하면은 자유주의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론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지난한 일을 치밀하고 능숙하게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반자유주의 해부를 숙독함으로써 자유주의를 둘러싼 많은 논쟁을 이해하고 반자유주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자유주의를 더 잘 이해하고 옹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건 뭐 주로 제 생각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서평의 참다운 의미는 그 책을 칭송하는 것뿐 아니라 그 책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입장을 좀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는 그걸 주례사 서평이라고 그래요. 주례사 서평이라고 해서 서평 잘못해가지고 원수진 경우도 많습니다. 대단히 제가 어려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토론과 비판을 통해서 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이나 비판 내지는 논평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더 강화해 줄 수는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으니까 이거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반자유주의 해부에 대한 제 해부는 아니고 그냥 제가 그 PDF 파일로 읽는데 상당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간 생각들, 그걸 뭐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한 거니까 이건 한번 뭐 참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한 거는 진화 사상이에요. 진화 사상. 우리 민 교수님은 진화 사상하고 진화론적 자유주의를 동일시했는데, 그것이 뭐 진화 사상이 다윈으로부터 왔던 누구로부터 왔던 상관없이 지성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 사상도 진화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느끼기로는 이 진화 사상하고 진화론적 자유주의는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 좌파 사상가겠죠. 오늘 우리의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그 피터 싱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는 얼마 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도 됐어요. 다윈이언 레프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물론 다윈이 들어갔는데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은 진화론적인 좌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시즘 레프트를 극복하고 진화 사상을 받아들이는 범위 안에서 레프트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책도 아주 얄팍하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진화 이론의 기초에서도 다양한 사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에 기초한 좌파 사상도 있을 수 있고 진화론에 기초한 자유주의 사상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화론적 자유주의는 제가 볼 때는 외연이 좀 좁습니다. 외연이 좁다고 하는 얘기는 순도가 높다는 얘기도 돼요. 그리고 자유주의가 나온 뒤로 자유주의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분화가 돼가지고 자유주의 덜이라고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또 자유주의가 아무 말에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다양화된 것도 사실이고, 또 철학에서 본다고 하면은 현대 자유주의 대표자로는 존 롤스입니다. 물론 이제 이 롤스는 고전적 자유하고 구분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게 보게 되면은 이 존 롤스도 자유주의 범주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여러 형태로 분화가 되어서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는 존 롤스도 포함이 되고, 공동체주의자, 공화주의자들이 옹호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고, 고전적 자유는 부르주아주의의 자유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화주의가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자유주의가 이야기하는 자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동체주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인 그 우리나라에 늘 일으켜졌던 샌델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신의 사상을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샌델은 공동체주의란 말을 쓰지 않고 공화주의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의 외연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은 현실과 관련해서 이건 정치 현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좁게 잡으면 포괄할 수 있는 사람이나 집단이 축소되고 너무 넓게 잡으면 울타리나 담도 없어진다.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적어도 고전적 자유주의를 자유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전적 자유주의 이것도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 민경 교수님은 데이비드 휴움, 아담 스미스, 그 다음에 하이에크 이 정도로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얘기합니다만 철학적으로 뭐 존 로크, 임마누엘 칸트,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 이사야 벌린, 오스트리아 학파, 로버트 노지, 프리드만, 리버테리언, 공공선택 이론과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강한 정부를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자유주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진화 사상에 기초한 자유주의에 속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데이비드 휴움하고 아담 스미스 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데이비드 휴움하고 아담 스미스가 하이에크가 얘기했듯이 꼭 이게 뭐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의 원조로 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이에크가 해석한 데이비드 휴움과 아담 스미스지 아담 스미스하고 데이비드 휴움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책까지 한 건 낸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철학자들은 말이 많죠. 버거로 밥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진화론적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를 축소할 위험성이 있다.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대동소이를 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지적 만족을 위한 사상이 아니다. 모든 자유주의가 중시한 것은 이론뿐 아니라 이론을 통해서 바꾸려는 현실이다. 아무리 고상한 이념이라도 좀 더 나은 현실을 위한 도구 역할을 해야 한다. 글쎄요, 뭐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해서 이제 저는 좀 자유주의를 넓게 봐가지고 좀 이렇게 우군을 좀 많이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민 교수님이 보면은 일종의 이단적 자유주의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은 너무 철학적인 얘기라 넘어가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자는 자유주의의 이론적 철학적 토대를 비판하는 반자주의를 해부하여 그 비판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다. 철학자들에게 이론적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토대가 무너지면은 이념은 동시에 붕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유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의 이론적 철학적 토대에 문제가 있고 했다고 생각 때문이 아니다. 반자유주의가 확산되거나 자유주의가 확산되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 교수님은 이론적인 기초를 따지니까 지하 한 100층 정도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하 10층도 아니고. 그래서 깊게 들어갈수록 이제 이론이 튼튼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깊어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유주의가 뭐 진화론적인지 뭐 그것이 자연권론적인지 뭐 계약론적인지 뭐 공의주의 아무리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삶을 파편화하고 소외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소수의 특권층이 부를 독점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정치적 불평등이 강화되고 물질 망론주의를 추동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민주주의와 사회적 결속과 신뢰를 약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한 것이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현실의 원인이 모두 신자유주의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민 교수님의 책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발표한 자유주의는 비판한 자유주의는
민 교수님이 옹호하고 있는 진화론적 자유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민 교수님은 생각을 하고 진화론적 자유를 살리면은 아마 이런 반자유주의 이념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래서 글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자유주의를 뭉뚱그리 비판하니까 그 뿌리가 그것이 무슨 뭐 계약론적이든 자연권론자적이든 무슨 진화론적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지. 거기 뭐 뿌리가 이것저것 따져야 뿌리가 다르다고 줄기와 열매가 다를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한때 부흥하게 된 원인도 사람들이 그것의 이론적 철학적 토대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반자유적인 이념이 초래한 부정적인 결과 때문이었다. 국가의 기능이 팽창하여 비대해진 정부의 비효율성과 관료조직, 과도한 규제가 초래한 경제 침체와 정부 실패의 문제, 정부 부패, 강화된 노동 권력에 초래한 생산성 저하 침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국가 부채, 국가에 의존해 생활하는 사람들의 나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적 처방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그 1990년대에 마가렛 대처하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 민 교수님 하시는 작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데도 우리가 관심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7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그 고딕으로 했는데 원래 민 교수님은 고딕으로 쓰시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는 불평등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테이즈예요. 불평등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저도 이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못 살겠다는 거 이렇게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지? 야 살아라. 못 살겠다는 사람들 보고 이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자유주의자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불평등과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우리가 좀 완화시킬 수 있지는 않겠는가.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현대의 모든 문제를 다 불평등으로 연결시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 그 다음에 저출산, 뭐 모든 문제가 다 그 뿌리에는 불평등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겠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이게 보수주의, 자유주의는 어려운 문제인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이유가 현실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고 하는 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정치적 지지를 얻어야 돼요. 정치적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잡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서 현실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차단되면 곤란하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이거. 차단되면 곤란해요. 그래서 에드먼드 포셋이라고 이 사람 뭐 철학자는 아니에요. 그냥 저널리스트인데 우리나라에 책이 2권 번역이 됐습니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두꺼운 책입니다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가 번창하는 것은 차치하고 생존이라도 하려면은 우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와 민주의 기본 원칙을 받으려는 보수주의자들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미국이 얘기해요. 미국에서 실제로 정치를 잡는 거는 자유주의가 아니고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가 아니고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정치 현실로는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지칭을 합니다. 영국도 그래요. 영국도 보수당이고 미국도 공화당인데 공화당이 보수당입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치, 경제, 이념은 종교가 물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죠. 정치, 이념은. 그 얘기는
종교는 그냥 자기가 믿는 진리를 수호하다가 순교하면 되지요. 그런데 정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마저도 신자가 줄어들면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이념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생각 굴리기의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낡아서 사람들의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념은 자기 혁신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원초적인 고민입니다. 자유, 정의로운 행동규칙, 사법, 법의 지배 등 자유사회의 기초가 되는 제도들은 인위적으로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성된 것, 즉 문화적 진화의 산물이다. 이게 우리 문 교수님 주장이에요. 이 책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 사상이 자생적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서구에서 이식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문화를 만나 갈등하기도 하고 수용되기도 합니다. 전통사에 있던 것들은 대체로 새로운 것으로 대치되어 사라지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경로 의존성이 강한 간섭은 일시에 사라지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혼상제의 간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자유주의 사상이 우리 문화 속에서 진화된 것이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물론 그 진화의 타임 스케일을 얼마나 보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렵다. 이게 어렵다. 들어와가지고 혹시 발을 잘 붙여야 되는데 발을 못 붙이는 이유도 우리의 어떤 그 문화적인 토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분 주어졌는데 10% 세일해가지고 22분 정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동양 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자유주의 정치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 교수님의 방대한 지식 그리고 아주 예리한 통찰력으로부터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출간한 거를 어떤 축하를 드리면서 제가 을치기가 왜 여기 동원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니고 어중간한 사람인데 동원이 된 거는 아마 우파학자들이 너무 희소해가지고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광입니다. 준비된 원고를 빠른 속도로 읽고 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경국 교수님 그리고 하이에크 두 분 다 철학자로 봅니다. 경제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입니다. 저는 무슨 학문이든지 심오해지면 철학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두 분이 쓰는 글은 애당초 철학적인 글입니다. 민경국 교수님의 철학적 사유와 그의 신간 반자유주의의 해부, 플라톤 이래 서양의 철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시장을 수많은 인간의 욕망이 서로 부딪히는 장소를 보면서 평가절하를 해왔습니다. 공자 이래 중국의 유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버리라 라고 하는 주저학의 가르침에 따르면 시장은 보존해야 할 천리가 아니라 버려야 할 인욕에 속합니다. 동서양의 철학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정적 선입견 없이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라기보다 철학자인 하이에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적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적극 긍정하고 거기에서 인류의 희망을 찾습니다. 동서철학사에서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철학은 이단적인 정도가 아니라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르크스주의보다 훨씬 더 혁명적일지 모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강력한 국가 권력으로 인간의 욕망을 철저하게 억압하면서 기존의 공동체적 도덕의 울타리로 회귀하고 말아버립니다. 그것은 문명 이전으로 퇴행하는 몰락의 길입니다. 실제로 몰락한 공산국가에는 억압과 빈곤 외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철학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면서 인류의 문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길을 찾아줍니다. 공산국가는 다 망했지만
자유시장 경제를 발전시킨 모든 나라는 흥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와 하이에크 둘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으로 더 혁명적인지는 불문가지입니다. 하이에크의 혁명적인 자유주의 철학은 18세기 중후반 교역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던 스코틀랜드 상업사회를 배경으로 데이비드 휴미나 아담 스미스와 같은 정직하고 겸손한 철학자들에 의해 시작된 바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우리에게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의 철학적 후예입니다. 하이에크는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지 않고 진화론에 의지하여 시장 경제를 설명하는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인간의 이성에 의해 세상의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고 새롭게 설계될 수 있다고 믿는 대륙의 합리주의적 구성주의와 대비시킵니다.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되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하이에크의 철학적 사유는 그가 동시대를 살았던 하이데거의 철학적 사유에 공감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넓게 보면 그 하이데거류의 해체주의 혹은 탈근대 철학의 계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는 공통의 목적은 없고 공통의 규칙만 있다고 하이에크는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시장에는 각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는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만 있을 뿐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의 목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어떤 국가도 시장 전체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인간 이성의 구조적 무지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통의 규칙을 지키는 한에 있어서 시장은 혼란스럽지 않고 늘 질서정연합니다. 인간의 활동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인위적이지만 인간의 의도적 계획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자연적인 그 질서를, 그 시장의 질서를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라고 부릅니다. 자생적 질서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진리 혹은 노자장자가 말하는 도에 가깝습니다. 민경국 교수님은 20세기 후반 이후 대한민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을 배경으로 한편으로는 좌파 사회주의자들과 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파 반자유주의자들과 싸우면서 국가의 인위적 개입을 줄이고 개인의 자유에 바탕을 둔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의 진화사상을 계승한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철학을 자신의 철학적 사유 속에 철저히 소화하고 그것을 우리 학계와 대중에게 소개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민경국 교수를 두고 누군가는 한국의 하이에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민 교수님은 후미의 하이에크보다 훨씬 더 외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철학적 사유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청중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이에크의 철학적 사유는 한국 독자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이에크의 철학적 사유가 알듯 말듯 심오하고 어렵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기적 탐욕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하이에크의 의도 자체가 경제학자까지 포함해서 한국 독자들의 구미에 맞지 않다는 게 더 큰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진리는 더러운 시장 너머 깨끗한 곳에 따로 있다고 믿는 한국 독자들에게 하이에크의 철학적 사유가 너무 천박하고 너무 위험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이에크가 싫어하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가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 교수님이 하이에크를 따라 홀로 철학적 사유를 하고 그런 한국 독자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을 일깨워준 것은 한국 현대 지성사에서 매우 이채로운 독보적 현상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제시기 이래 한국의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두 가지 이데올로기에 의해 철저하게 오염되어 왔고 그런 사정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자유시장 경제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민족주의는 자유시장 경제를 민족보다 하위에 둡니다. 그래서 둘 다 반시장적이고 위선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하이에크와 함께 자유시장 경제의 진리를 옹호해온 민 교수님의 철학적 사유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라고 하는 한국 지식인 사회의 이념적 대세에 홀로 맞서는 철학적 한거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용기 없이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한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기 없는 비겁한 지성은 사기에 불과함을 자주 목격하게 된 요즘
민 교수님의 용기 있는 지성에 대해 저는 뜨거운 박수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민 교수님의 신간 반자유주의의 해부를 서둘러 읽어보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서둘러 읽으라 충분히 학습하고 음미하지는 못했지만 읽는 내내 민 교수님의 철학적 사유가 더 깊어진 것을 실감하는 한편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단식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민 교수님은 버클리의 보수주의, 존 롤스의 정의론, 자유를 비지배로 보는 공화주의, 인간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자율론,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공동체주의 등 오늘날의 5가지 반자유주의 사상을 하이에크적 입장에서 통렬하게 반박하면서 참된 자유주의 철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가지 반자유주의 사상은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시장이라는 자생적 질서를 있는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조급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급증은 자신의 구조적 무지를 알지 못하는 이성의 오만에서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은 전통과 관습 속에서 수많은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잠시도 쉬지 않고 흘러가는 시장을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시장 안에 개입하여 자신의 뜻대로 시장을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5가지 반자유주의 사상의 밑바닥에는 합리주의적 구성주의 혹은 인간 이성의 오만이 깔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5가지 반자유주의 사상에서 인간 이성의 오만이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과거의 유교가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사회와 국가와 세계 전체에 이식하려 했던 것처럼 시장과 함께 발달해온 거대 사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의 자생적 질서를 무시하고 가족이나 종족 혹은 마을과 같은 소규모 사회의 질서를 국가의 힘으로 강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가지 반자유주의 사상은 한결같이 거대 사회의 차가움을 소규모 사회의 따뜻함으로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대 사회 안에도 사적 영역에는 소규모 사회의 따뜻함이 보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 사회 자체에도 그 나름의 따뜻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소규모 사회와 거대 사회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회의 질서를 거대 사회에 강요하면 거대 사회의 문명 질서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민 교수님의 이 책에서, 두꺼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과 도덕과 관습과 법 앞에 오만한 인간 이성은 자신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문명 질서를 스스로 허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민 교수님은 이 책 도처에서 인간 이성의 오만을 경계를 합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과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사유를 따라서 민 교수님은 이성이 문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문명이 이성을 만들었음을, 혹은 이성이 규칙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규칙이 이성을 만들었음을, 혹은 사회 이전에 이성이 먼저 있어서 그 이성이 사회를 설계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성보다 먼저 있어서 그 사회가 이성을 개발했음을 이 책 도처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대목들이 이번 신간에서 드러나는 민 교수님의 철학적 사유 가운데 가장 깊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해체주의적 사유 혹은 포스트 모던적 사유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 교수님의 철학적 사유가 기존의 주어진 질서에 만족하고 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유주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입니다. 이미 주어진 질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진취성은 자유주의 철학의 본래 면목입니다. 하지만 진취의 주체는 국가나 공동체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개인입니다. 국가는 각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고 그 이상의 역할을 국가가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민 교수님의 자유주의 철학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5가지 반자유주의 사상과 구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이에크를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과 국가 혹은 경제와 정치의 애매한 관계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의문은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철학에서 사실상 가장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다음은 이 근본적인 의문을 둘러싸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입니다.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빈곤이라는 비극을 겪고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을 통해 일어선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 주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선의의 지도자와 국가가 주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경제 개발이 가능했을까? 시장과 국가의 관계는 대립적이지 않고 시장이 국가를 만들기도 하고 국가가 시장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상호적인 관계가 아닐까? 하이에크 역시 무정부주의 내지 최소 국가론에 반대하고 빈곤층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적극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시장의 관계는 애매해집니다. 민 교수님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도 시장과 마찬가지로 자생적 질서라고 볼 수는 없을까?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개입도 시장의 자연스러운 작동의 일부로 볼 수는 없을까? 업무와 로비가 끊이지 않는 이전 투구의 정치판도 결국은 시장의 일부가 아닐까?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5가지 반자유주의 사상과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철학 간의 경계선도 일견 분명한 듯 하지만 일견 불분명하지 않을까? 민 교수님은 플라톤과 공자일에 동서의 철학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인간들의 욕망이 충돌하는 가장 더럽고 가장 낯선 것에 대해 하이에크와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심오하게 사유하면서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반자유주의 세력에 맞서 홀로 자유주의를 앙양해온 우리 시대의 큰 철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민 교수님의 용기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